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여름에도 독감 환자가 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역대 최장 수준인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또한 지난주 하루 평균 4만 명에 육박하며 4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캐나다에 5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그리스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위험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우편물이 타이완에 거쳐 중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고 공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몸속을 지나가는 전자파를 한 곳에 모아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전극 패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 없이도 근육세포의 회복은 물론 상처 재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새 우주망원경 유클리드가 지난 2일 발사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은 넓은 우주를 관측하며 미지의 영역을 살펴볼 예정인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표본 감시 의료기관 196곳을 찾은 외래 환자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부터 2023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여름철에 들어섰는데도 독감 유행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전 국민이 방역 조치를 잘 지켜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결과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정도가 낮아져 유행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며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8,80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7,029명으로 1월 11일 이후 194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하루 평균 150명으로 전주보다 23명 늘었고 일평균 사망자는 8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몇 달간 극심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를 이른바 롱 코비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롱 코비드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해외 연구진이 처음 밝혀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완치 후에도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이나 호흡곤란부터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등 증상은 무려 200가지 이상입니다. 숨을 이렇게 쉴 때 기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폐 깊은 속에서 아파요. 그냥 평상시 기침이 목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폐 속에서 아픈 거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증상이 3개월 넘게 계속되는 경우를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처음으로 롱코비드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았습니다. 롱코비드 환자 6천여 명을 포함한 109만 명의 의학 자료에서 코로나19 중증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 51개와 롱코비드 증상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원래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던 폭스-P4 유전자 변이를 가진 코로나19 환자는 롱코비드 확률이 약 1.6배 높았습니다. 롱코비드의 위험성이 타고난 유전자로 결정된다는 점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알려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중증화보다는 이 증상의 장기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학계에선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유전자 변이를 가진 코로나19 환자에게 롱코비드 예방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롱코비드 예방과 치료 방침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매드 아카이브에 공개됐고 학술지 네이처에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자기기에서는 미세한 전자파가 나오는데요. 이런 전자파는 우리 몸에도 쌓이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몸으로 들어오는 전자파로 세포를 자극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이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에서는 모두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런 생활 속 전자파는 우리 몸에도 미세하게 쌓였다가 접촉하면 쉽게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를 이용해 몸속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전극을 붙여 몸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곳에서 저희가 전극을 설계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전기장이 집중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외부에서는 사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생리적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기 자극이 되는. 연구팀은 다리에 전극을 붙인 뒤 전기 에너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다리 근육을 움직여봤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근육 피로도가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자극으로 근육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운동 효과는 좋아지고 피로도는 줄어든 겁니다. 또 운동복에 같은 방법으로 전도성 실을 붙인 뒤 움직였더니 전극을 따라 전기 자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저주파로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자극에 활용하면 원하는 부위에 세포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배터리나 전선과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도 전극 패치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전기 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피부세포나 탈모세포에서도 이런 효과를 확인했으며 전기 자극이 세포 재생을 도와 상처를 빠르게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우리보다 하루 이틀 먼저 물폭탄을 맞은 중국 각지에서는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구름은 편서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맹렬하게 몰아치고 승용차들은 힘없이 떠밀려 다닙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도 빗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힘에 부칩니다. 중국 동부 항저우의 한 마을에서 폭우가 홍수로 이어져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是有人失联，但是我们现在正在全力查找。有些人可能他只是一下子间没有找到而已。我们是要找到人，我们才能确定。 근처 대도시 상하이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대중교통마저 마비되면서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퇴근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후베이성에선 물에 잠긴 도로에 멈춰선 버스에 승객 50명이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에도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큰 비가 내려 주민 5,6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本次过程具有影响范围广、累积降水量大、局部降水强度强等特点。强降水区域容易发生山洪、滑坡、泥石流、农田自涝等次生灾害。 중국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바다를 건너며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는 52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고 그리스에서는 산불로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계속되는 지구촌 곳곳 이상기후 현상을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 도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가 강처럼 변하고 주택과 차량들이 잠겼습니다. 24시간 동안 250mm, 통상 이곳에서 석 달간 내리는 비의 양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52년 만에 기록적 폭우입니다. 곳곳에서 도로 등 시설 피해와 함께 정전이 잇따랐고 북부에서는 댐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We have confirmed reports from the RCMP of 4 missing people out of 2 separate incidents. Both of them were in West Hants. 그리스 남동쪽 로도스 섬에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 보트와 민간 선박 수십여 척,
버스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현재까지 3만 명가량이 대피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산불은 폭염으로 건조해진 날씨에 강풍까지 일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남서부가 연일 폭염에 시달리는 사이 중북부 일대에는 폭풍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에 우박들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어떤 것은 야구공만한 크기여서 건물 창문들과 차량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It was like abusive. It was apocalyptic. The pressure that they were coming down was just, I couldn't believe it. 앞서 폭염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북동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슈퍼 엘니노의 영향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폭염이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우박까지 극성입니다. 남부 유럽을 달구고 있는 이번 폭염이 8월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 지역에 대형 우박이 떨어집니다.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휩쓰는 남부 지역과 대비됩니다. 폭염이 지배하는 남부는 이제 40도 넘는 낮 기온이 일상처럼 돼버렸습니다. 새들도 목을 축이며 더위를 이겨내려 애씁니다. 로마의 주민들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잠시 내린 소나기에도 감격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이번 달 들어 15일까지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며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o we should expect, or at least plan, for these extreme heat waves to continue through August. 전문가들은 인체는 계속되는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안전 지침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 냉방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선진형 시내버스로 불리는 저상버스도 냉방 시설을 갖춘 좌석버스도 충분히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에는 냉방이 되지 않아 창문을 열고 다니는 시내버스가 대부분입니다. 20%나 오른 요금을 내고도 시민들은 올여름에도 무더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60%가 냉방 차량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냉방 차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금 인상은 됐는데 에어컨 버스가 적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타시는 때도 덥고 하니까 그게 좀 전철이나 타고 가야 되겠어요. 오전부터 후덥지근하기 시작한 열차 안은 하루 종일 찜통을 방불케 합니다. 대부분의 전동차에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선풍기는 작동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더운 전동차 안에 승객들까지 만원을 이루어 더위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너무 죽겠어요. 창문을 열어보지만 열차 안의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부채질이 계속됩니다. 여느 해보다 더 긴 여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시민들에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냉방시설은 짜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광활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천체 어딘가에 생명체가, 그것도 인간처럼 지능이 있거나 또는 인간보다 훨씬 고차원의 생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결코 공상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런 가능성을 찾아 지구 밖 생명체의 흔적을 쫓는 연구가 이 시간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지구 밖 지적 생명체를 찾아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25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이명현입니다. 오늘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세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구 바깥에 다른 천체에서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면 그걸 외계 생명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라는 단어가 꽤 중요한데요. 지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문명을 건설하는 생명체를 지적 생명체라고 부르죠.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지만 영장류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지적 생명체의 범위에 크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는 지구 바깥에 있으면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명체 자체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어쨌든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구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성해 나가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바탕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적당해서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그다음에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흘러다닐 것,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자기네 별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지할 것, 이런 조건들을 거주 가능 지역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쪽에 어떤 행성이나 위성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특히 박테리아나 미생물 정도 단계의 생명체를 찾는 것은 태양계 내에서 지금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곳에 가서 땅을 파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진흙 흙이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메탄가스를 뿜어낸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사선을 보내서 땅을 파서 그것을 화학적으로 체크해보는 그런 식으로 외계 생명체, 박테리아, 미생물 같은 경우를 탐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겠다 그러면 지구인 같은 어떤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은 몇 년이 걸리든 어쨌든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태양계 같은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있는데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가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켓의 속도로 간다고 하면 5만 년, 8만 년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들의 가장 집중된 노력은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전, 핸드폰 이런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만들어내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계에 있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관측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전파 안테나를 갖고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전파 신호를 다 이렇게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신호가 있으면 혹시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세티 프로젝트가 현재 할 수 있는 한에서 집중하고 있는 외계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지구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 그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아닐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 라디오, 핸드폰 이런 거는 의도적이지 않게 그 행성을 삐져나올 거고요. 그걸 포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데 그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생각되는 후보들을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것 하나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신호가 아직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요.
1987년에 우리가 받았던 와우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72초 동안 굉장히 강한 인공적이라고 생각되는 시그널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제 그 당시에 관측하고 있는 세티 과학자분이 흥분하고 놀라서 와우라고 영어로 써서 와우 시그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때 여러 전파 망원경들이 이제 그 후속 관측을 했는데요. 반복해서 신호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해프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몇 개가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있는데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 프록시마 C라고 하는 행성들도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부터 와우 시그널과 비슷한 인공적인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체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것은 뭐 자연적인 신호다 또는 지구에서 들어가는 간섭 신호다, 인공적인 전파 신호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들의 후보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아직 확신할 정도로 관측적인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구에만 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 넓은 공간의 낭비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어느 날 그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인공적인 신호가 우리들에게 포착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별과 행성, 가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작 5%뿐이고 나머지 95%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데요.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발사됐습니다. 과연 우주 암흑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까요? 양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유럽 우주국 이사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의 이름을 붙여 만든 이 망원경은 높이 4.7m, 무게 2톤에 반사경 크기는 1.2m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매우 좁은 범위만 볼 수 있는 제임스 웹과 달리 유클리드는 넓은 시야각을 지녀 우주 전반을 넓게 담아내는 일종의 풍경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도 200배 넓은 시야각으로 우주의 비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실체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물질은 단 5%뿐.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을 가져 은하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27%를, 우주 팽창을 가속화하는 암흑에너지가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back in time by 10 billion years and trying to understand how the universe has evolved and why we are where we are today. 유클리드 망원경은 사상 최대의 3차원 우주 지도를 그린 뒤 여기에 나타나는 중력 렌즈 현상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중력 렌즈란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나온 빛이 다른 천체의 중력 영향을 받아 왜곡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연구진은 관측 가능한 물질의 영향을 제거하면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we see that the images of the galaxies are distorted, and the distortion is caused by the dark matter in the universe bending the light as it comes towards us.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다음 달 초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150만 킬로미터 지점, 제2 라그랑주 점에 도착합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보정 작업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첫 관측 이미지는 오는 10월에 공개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2025년부터는 주요 관측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져 접근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5살인 오정숙 씨.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영상을 찾아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스마트폰 매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거 늘 갖다줘 뚝딱 잊어먹어. 또 잊어버리세요? 여기 보시면은 어머니 유튜브 여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막히거나 궁금하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배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더 정신이 버떡 차지죠. 우리는 조금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하지. 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누구나 찾아와 사용법을 익히는 스마트폰 배움실은 지난 4월 매장 한쪽에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점점 뜸해지자 한 이동통신사에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중심으로 반응이 좋아 서울 종로 등 여러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어플로나 이런 게 하는 것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시니까 일단은 당장 해소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고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햄버거 주문하는 방법을 지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몸쓰기가 편치 않은 지체장애 학생들 앞에 키오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대중교통표를 끊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강사의 설명에 맞춰 따라합니다. 실생활에 점점 늘어나는 키오스크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익힐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먹고 싶은 거를 스스로 결정해서 구매할 수 있는 자립심과 독립심을 이제 함께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동통신사는 최근 국립특수교육원과 손잡고 찾아가는 정보통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체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4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200개 학교가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이동통신사가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에 뛰어든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언뜻 보면 키오스크가 통신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통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필수적인 인프라에 장애 학생들도 참여하여 디지털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만큼 따라잡기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저변 확대를 위한 기업들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사기나 속임수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글과 오픈 AI 등 미국의 7개 주요 기업이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어서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 부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사진. SNS에서 퍼지며 금융시장까지 출렁였지만 결국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경찰 추격을 받고 수갑을 찬 모습, 죄수복 차림의 사진도 모두 AI가 만든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구글과 메타 등 미국의 7개 주요 기업이 AI로 만든 컨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AI 시스템의 기능과 문제점, 적절한 사용 영역 등을 공유하는 등 AI의 사회적 위험성도 시급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것과 관련해 AI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 때 정보 조작이나 가짜 뉴스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strong probability that it will make life much better, and that we'll have an age of abundance, and there's some chance that it goes wrong, and destroys humanity. Hopefully, that chance is small. 백악관도 사실상 첫 AI 정책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AI의 잠재력은 활용하면서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going to transform the live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 group here will be critical in shepherding that innovation with responsibility and safety by design to earn the trust of Americans. 아직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조만간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20개 동맹국과 협력해 AI 개발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 방침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딸기는 시설 재배가 보편화된 이후 겨울 과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발 900m 고랭지에서는 여름에도 딸기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오두제 부근. 해발 900m가량 고산지대인데 깊은 산속 곳곳에 비닐하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름 딸기를 재배하는 시설들입니다. 작은 거를 따내는 거예요? 예, 따내는 겁니다. 적과라고 해서 따내버리면 얘가 먹을 양분을 얘가 먹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빠른 거죠. 네, 보통 겨울 딸기는 5월 말쯤이면 수확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여름 딸기는 그 직후인 6월부터 11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딸기 수확 작업은 매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수확한 딸기는 곧바로 서울이나 대전, 광주로 배송됩니다. 새벽부터 수확한 무주 딸기를 신선한 상태로 가공될 수 있도록 배송해. 여름 딸기는 주로 제과점이나 카페가 주 고객인데 물량이 모자라서 한마디로 없어서 못 팔 수준입니다. 일단 평균 온도가 25도 이하여야지만 이게 생육이 가능하고요. 키로에 2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배가 넘네요. 예, 거의 2배라고 보시면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농가 18곳에서 여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여름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 무주와 강원도 평창 등 일부 고산지대뿐입니다. 고랭지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교육 등 현장 컨설팅 등에 투자를 해왔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여름 딸기 산업을 확대하고 채소 과일 시장에서 감귤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리는 1위로 등극한 딸기.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환삼덩굴을 활용한 탈모 방지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림환경연구소는 환삼덩굴에서 폴리페놀 물질을 추출해 탈모 개선 효과 검증을 수행한 결과 모발의 생존 주기를 늘려주고 두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해 지난 4월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폴리페놀 물질은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 능력이 우수해 피부 노화를 막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급망 재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과 인도가 반도체 공급망 확립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MOU를 통해 인도의 반도체 제조 거점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지난 6월 2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전국에서 닷새 동안 2,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의 실적을 부풀리려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소포가 발송된 경위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공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주황색 화학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우편물을 조심스레 살펴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로 의심스러운 외국발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신고에 관계당국이 출동한 겁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한 결과 가스 검출과 같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비슷한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들어온 것만 2,000건이 넘는데 경찰은 오인 신고 등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간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생화학이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테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아무에게나 물건을 보내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관계부처들이 모인 가운데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문한 적이 없거나 비닐 등으로 이중 포장돼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더욱 주의해서 취급해야 합니다. YTN 우천입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정체불명 우편물과 관련해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고 청장은 24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를 찾아서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 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국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달라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 국내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긴급 통관 강화 조치에 따라서 정체불명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가 같거나 비슷한 우편물은 즉시 통관 보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질 한미 기준금리 차는 부담이지만 가계부채 탓에 선뜻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에서 26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think widely it's been surprising that inflation has been this persistent, but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policy hasn't been restrictive enough for long enough to start to see those effects. 이 때문에 시장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나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져 우리 경제에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격차가 벌어진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세 번의 케이스를 보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강경파의 논리처럼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올린다 한들, 그래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한들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시장의 불안은 가능성 크진 않을 거다. 한국은행이 쉽사리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다시 늘더니 이번 달 들어 시중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또 예상 바깥으로서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수출 부진의 금융 불안까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 요소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단기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유료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두 회사 담합은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뤄졌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역대 최고폭인 16.4% 올라서 아르바이트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담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료 전환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공고가 불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거나 무료 공고 기간과 건수를 줄이고 공고가 올라가기까지 사전 검수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료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구인 공고를 올리는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고 구직 활동에도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 조건 담합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경쟁을 저해야 하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하정우, 주지훈 배우의 버디 액션 비공식 작전이 올여름 한국 대작 영화 경쟁에 뛰어듭니다. 킹덤과 터널 이후 두 배우와 호흡을 맞춘 김성훈 감독은 영화 자체가 경쟁력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여기서는 뭐 누굴 믿고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안 믿으면 되거든. 예, 중동과 이민준입니다. 주류에서 밀려난 외교관 민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20개월 전 레바논에서 실종된 외교관의 무전 암호임을 알아챈 민준은 성과를 내기 위해 구출 작전에 자원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정부는 비공식 작전을 지시하고 민준은 레바논에서 택시 운전사 판수를 만나 좌충우돌 동행을 시작합니다. 1987년 한국인 외교관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비공식 작전의 관전 포인트는 하정우, 주지훈 두 배우의 호흡. 같이 만들어간다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임하는 어떤 느낌이나 태도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했었던 것 같고 주지훈 배우 같은 경우도 그런 유연함이 있어요. 호흡은 정말 와우의 와우. 정말 서로의 들숨과 날숨이 같은 맞추지 않았는데 아마도 심장 박동수도 같지 않을까. 그 정도로. 터널과 킹덤에서의 작업 이후 두 배우를 캐스팅한 김성훈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재치 있고 능수능란하게 그 장면을 처리해내는 것이 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훈 씨의 얼굴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연민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는 관객들을 설득하는 데 주요한 요소이자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가디슈, 교섭 등과 소재나 배경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화 자체가 경쟁력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음식이라도 셰프가 첨가하는 양념과 그의 요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올 수 있듯이 긴장감, 유머, 액션이 잘 버무려진 그 영화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수와 더문,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함께 올여름 한국 영화 빅4 대결에 포문을 연 비공식 작전. 범죄도시 3의 1,000만 관객 돌파 이후 한국 영화의 선전이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를 다룬 영화와 전시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재 작가 달리의 독창적 예술 세계와 인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적 작품 세계가 대극장 벽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상징하는 기하학적 이미지들이 빼곡하게 찬 배경에 회중시계가 나뭇가지에 맥없이 걸쳐 있고 치즈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립니다. 기억의 지속, 구체의 갈라테이아 등 달리의 대표작들이 영국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몽환적 선율과 어우러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관객들은 이탈리아 아트 디렉터 지안프랑코 이안누치가 만든 몰입형 미디어 아트 속을 거닐며 달리가 빚은 환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달리의 초창기 작품부터 후반기 작품들까지 작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감상도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직접 만들었었던 달리 극장 박물관에 실제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찾아왔습니다. 스페인의 데이비드 푸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회화와 조각, 패션, 광고, 영화 등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과 기행을 이어간 달리의 역동적 예술 여정을 따라갑니다. 방대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달리와 그의 영원한 뮤즈 갈라의 사랑과 예술관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예술가로서 꿈꾸던 불멸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My children no believe in my death. You will not die? No believe in general in the dead, but in the death of Dali, absolutely not. 상상과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독창적 작품으로 팝 아트 등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달리의 예술론이 영상으로 되살아나며 이 시대 관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세먼지나 식품 첨가물, 스트레스,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전신성 염증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사회연구소 연구팀은 성인 50여만 명의 건강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전신성 염증을 나타내는 생물 지표와 기억력, 사고력 테스트 성적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치매 진단 결과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신성 염증을 나타내는 생물 지표 수치가 높을수록 최장 11년 내 치매 진단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국인 대장암 환자의 3차원 게놈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암연구소 공동연구팀은 기존보다 큰 규모의 한국인 대장암 3차원 게놈 지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종양 유전자들이 과발현되는 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대장암 3차원 게놈 지도를 작성한 뒤 대장암 특이적 변화를 환자 개개인별로 분석할 수 있는 AI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해서 광범위한 규모의 3차원 게놈 구조 변화와 종양 유전자의 활성화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해 실시한 소행성 충돌 실험에서 수미터 크기의 암석 37개가 튕겨나와 주위를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UCLA 데이비드 주이트 교수팀은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 결과 지난해 우주선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했을 때 튕겨나온 것으로 보이는 바위 37개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위의 크기는 1에서 6.7m 정도이고 총 질량은 전체 소행성 질량의 약 0.1% 정도로 추정되며 시속 1km 미만으로 느리게 떠돌고 있습니다. 정상 운전 중이던 한빛 2호기의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며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56분경 한빛 2호기의 증기 발생기 저수위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는 것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안위는 지역사무소를 통해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파견해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빛 2호기는 현재까지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등의 문제 없이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드론이 자유롭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찾아다니면서
최근 극심한 폭염 등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화염이 닿는 지역에 사람의 손길이 빠르게 닿기 어려운데요.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화재 진압을 돕고 확산을 막는 첨단 기술, 자율주행 소방 드론을 개발한 소방안전공학자 김동현 박사편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